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한미 증시가 최악 수준을 벗어나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이 궁금한데요. 채슬리 투자자문 박세익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제가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좀 뜸했었는데 네. 어떻게 사업에 집중하셨습니까? 네, 작년 이제 6월 달에 법인 설립해가지고요. 올해 4월 달에 투자자문사 라이센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5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하다 보니까 올해는 굉장히 바쁜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예. 뭐 사업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주식 투자자들에게 인사이트 주는 토론도 가끔씩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국 증시 전망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7월 이후에 일부 소폭입니다만 회복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어떤 반등, 이른바 기술적인 반등인지 좀 의미가 있는 시장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7월 달에 월 초에 이제 좀 빠졌다가 하반기에 이제 셋째 주, 넷째 주에 강하게 올라오면서 네. 좀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싶지만 여전히 이제 연초 대비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여전히 20% 정도 빠져 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잖아요. 예. 올해 연초 대비 마이너스 39%까지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24%. 예, 그런 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추세를 완전히 반전시켰다. 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바닥을 본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이제 바닥을 쳤다고 보시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물가하고 금리 또 경기, 기업 실적 이런 게 이제 증시의 변수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9.1%로 아주 높았는데 이제 시장의 기대는 이제 좀 7월 이후에는 조금 꺾일 거 아닌가 하는데 네. 우리 대표님 생각도 마찬가지십니까?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벌써 물가에 영향을 줬던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구리 가격만 하더라도 $5 근처까지 갔던 구리 가격이 지금 3.6 근처에 있고요. 유가도 120불 갔다가 90불대에서 100불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물가도 피크아웃 한 게 아닌가. 예. 네, 그런 식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물가도 피크아웃 했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제 생각보다 물가가 반영이 되는 국채금리잖아요. 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는 그 명목금리가 실질금리 플러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를 반영하면서 시장 실세금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49%까지 갔다가 네. 지금 2.67%까지 빠졌어요. 그렇더라고요. 큰 폭으로 빠진 걸 보면 물가가 이제 앞으로 꺾인다라고 10년물 국채금리나 다른 채권금리가 반영을 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가가 9.1%에서 피크아웃 한 게 아닌가 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부진하니까 인플레만 꺾이면은 이제 그 긴축, 연준의 네. 긴축은 좀 완화되지 않겠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고 네. 이번에 파월 의장도 약간 시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8월 말, 이달 말에 이제 잭슨홀 미팅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9월 FOMC 이후에 이제 3번 정도 남은 셈인데 11월, 12월까지 어떤 연준의 긴축 흐름 어떨까요? 네.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제롬 파월 의장도 2분기 연속 이제 GDP가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리세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리세션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자넷 옐런 재무장관한테도 질문을 하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리세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세 분은 내가 재임을 하고 있는 기간에 리세션이 발생했다라고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에 지금처럼 이제 금리를 많이 올려놨어요.
2.25에서 2.5%까지 올려놨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물가를 잡겠다고 더 강하게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매파적인 행동을 할까라고 보면 그분들 세 분의 대답에서 아니야. 경기 위축 아니야. 여기서 답이 있다는 거죠. 경기 위축이 가는 상황까지 안 만든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내년에 정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는가 봐. 네. 왜냐하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진짜 심각한 위기가 온다. 예. 2008년보다 더한 위기가 온다. 예. 닷컴 버블 때보다 더한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눈에 많이 띄죠. 예, 굉장히 지금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최근에 주식 시장이 떨어진 것은 분명히 페드가 1980년 초에 폴 볼커가 했던 것처럼 예. 이거 뭐야? 그동안 최근에 20년 동안에 보면 25bp씩 베이비 스텝만 올렸었거든요. 근데 아니 40년 만에 처음으로 50bp, 예. 75bp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그때 1982년 당시에 페드의 금리가 20%, 21.5%까지 예. 올라갔었기 때문에 물가가 14.8% 나오는데 페드의 금리는 20%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렇게 물가가 높게 나오면 1980년대 초처럼 하는 거 아닌가. 그 공포감에 주가가 빠졌던 거거든요. 여기서 제롬 파월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거다. 예. 계속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겁났던 거죠. 9.1에서 1980년대처럼 14%까지 올라가면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벌써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는 물가가 꺾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안도랠리가 네. 내년까지는 조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안도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결국은 벌써 연준의 어떤 앞으로의 금리 인상폭에 대한 시장의 평가 판단이 나왔다. 네. 이걸 이야기한다는 뜻이겠죠. 예, 시장은 저처럼 눈치를 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년에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못 올리겠구나. 네. 내년이 아니라 올 하반기 지금 9월, 11월, 12월 예. 세 번의 FOMC 회의가 더 남았잖아요. 예. 지금은 시장의 컨센서스가 9월 달에도 50, 11월, 12월에도 25, 25. 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100bp 더 올리면 3.25에서 3.5가 되잖아요. 예. 지금 그걸 시장은 이미 다 반영을 해놓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2분기 연속 GDP가 적자네. 그러면 못 올릴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제롬 파월이 이번에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약간 속도를 늦출 수도 있을 것 같다.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네. 했으니까. 그 얘기에 시장은 빠르게 지금 그래? 그렇다면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는 우량주를 지금 먼저 사야 되겠네. 이런 움직임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긴축 속도가 완화가 된다, 또 완화될 가능성도 사실은 전혀 없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은 주식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성장주들에게 좀 기회가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과거에 이런 단기적으로 한 20% 시장 급락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안도랠리나 또는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시작됐을 때 보면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항상 나스닥 100이 S&P 500이나 다우보다 반등이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금리까지 이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성장주에서 성장주를 평가할 때 미래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이제 이자율로 나누는데 그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성장주가 강하게 반등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서학개미들은 이제 나스닥 빅테크주 많이 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말씀대로 성장주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보면은 지금 서학개미들의 선택이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요즘 저는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나 동학개미 분들이 참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형 우량주를 계속 사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그 대형 우량주에서 제가 어떤 주식을 사셔야 되냐라고 말씀드릴 때 대체 불가한 우량기업, 예. 대체 불가한 명품기업 또는 어제 제가 상가집을 갔다가 그 상주에 누님하고 한참 얘기를 했었어요. 주식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주린이신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체 불가한 우량 기업을 판별하는 가장 간단한 기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 아이가 이번에 테슬라에 취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말리고 싶은지 아니면 와 박수를 치고 싶은지 예. 우리 아이가 애플에 취직한다고 하는데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국내 뭐 네이버 예. 삼성전자 아니야 그 회사 경기 불황이 오면서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취직하면 안 돼.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뭐가 우량 기업이고 내가 물타기를 해야 돼. 아니면 지금 저점에서 사볼 만한 기업이 뭔지를 가장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정말 좋은 걸 알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기준으로 저는 보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 자녀가 취업했으면 좋을 만한 기업을 네.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네.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연말까지 좀 몇 달 남아 있는데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미국의 어떤 주식들 중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섹터, 업종이 네. 있다면 어떤 쪽입니까?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나서 그때 이제 2009년도에 실업률이 그때 당시에도 이제 10% 이상 올라가고요. 경기 침체였습니다. 그때도.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애플이 140%, 아마존이 한 170% 올라가거든요. 1년에. 네. 그러면 애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 아이폰으로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때였고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 1등을 네. 치고 나갔던 때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2, 13, 14년도 동안 경기는 어땠나라고 보면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 뭐 산업재 다 막 박살이 나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데 그렇게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이제 혁신 기업인가라고 보면 뭐 지금은 이제 뭐 테슬라가 전기차라는 엄청난 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큰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부자 국가들이 야 우리 국방비 비중을 올려야 되겠다. 네. 예산의 1.5%가 아니라 2% 이상 올리자.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폴란드랑 우리랑 뭐 수조 원대의 MOU를 맺었잖아요. 네. 방산 수출 계약이 뭐 10조 이상, 네. 많게는 한 29조 뭐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는 그게 2020년 코로나 이후로 2년 동안에 코로나 관련된 산업이 엄청난 호황을 누렸잖아요. 네. 저는 그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임팩트가 큰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보면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뭐 그런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네, 한번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되고 방금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2009년, 10년, 11년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했던 기술 혁신주.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나스닥 100에서 우리가 또 잘 찾아보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술 혁신주로 하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좀 좁혀주셨으면 하는데 네. 어느 쪽입니까? 제가 그 혁신 기업들을 투자할 때 저는 이런 원칙을 갖고 투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해서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그러고 이제 끝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기술 혁신 기업들이 라이프 사이클이 보통 뭐 10년에서 15년 정도 이 성숙 단계까지 갈 때 그런 그림을 그린다면 처음에 1파가 네. 야, 이런 게 새로운 게 생겼어 라고 하면서 꿈으로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꿈으로만 주가가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그 섹터가 박살이 나고요. 그 네. 테마가 박살이 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3파 상승이 찐카가 나타나면서 이제 주가가 뭐 10배, 20배 오르거든요. 예. 그걸 이제 간단한 예로 이제 닷컴 버블 때 꿈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예. 98년, 99년, 2000년 초까지는 꿈으로 올라갔다가 그러고 나서 2001년, 2002년까지 아마존도 마이너스 95%가 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마존이 2800배가 수익이 나는데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1파 상승 끝나고 2파 조정에서 실제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실적이 나는 기업을 저는 유심히 봤다가 이 3파 상승에서 이제 들어가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재작년 뭐 우리가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NFT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테마에 관심이 없었던 게 이파 조정이 있을 거니까. 이 이파 조정은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 실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박살이 나고요. 가차 없죠. 네, 가차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섹터에도 보면 처음에 테슬라가 올라가다 보니까 니콜라 같은 기업들도 막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 조정에 보면 크게 박살이 나는데 테슬라는 박살이 안 나잖아요. 테슬라는 1200불 갔다가 600불 이런 식으로 주가 조정은 있어도 올라올 때 빠르게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동반하면서 올라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 테마 속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이번 조정 기간에 내년까지 그 분야에서 실제로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있는지, 물론 이익 성장은 안 날 겁니다. 근데 가파른 매출 성장이 나는 그런 기업이 앞으로 이제 5년, 10년 정말 그런 메타버스라면 그런 메타버스에 있어서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탄생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기업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새로운 3파 상승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유심히 지켜보자. 그래서 최근에 발표하는 그 기업 실적을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실제로 매출 자체가 안 나오는 기업이 있고 계속 이렇게 커져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중국은 당초 올해 뭐 성장률 목표가 5.5%였는데 지금은 어렵고 뭐 3%나 그 이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국의 경기나 뭐 또는 기업 실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뭐랄까 부정적인 기류도 없지 않은데 결국 이제 시진핑 주석 뭐 3년임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니까 하반기에 이제 뭐 강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기가 아주 안 좋으면서 3년임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계속 이제 챙기고 실제로 최근에 경기 부양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릴 때 중국은 지준율에 해당되는 걸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돈도 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 경기가 하반기에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왜 이렇게 경기가 망가졌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3월 달에 상해 봉쇄, 그다음에 나중에 베이징까지. 근데 상해 봉쇄랑 베이징 봉쇄 때문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상당히 이제 3차 팬데믹이 세게 오나라고 보면 뭐 60명. 중국 인구에 비해 가지고 아니 이 정도 확진자로 왜 이렇게 날리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1987년이었나요? 그 천안문 사태 같은 게 89년이죠. 천안문 같은 사태가 다시 발발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는 벌써 30년 전이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바로 얼마 전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 2019년도에 우산혁명이 있었잖아요. 그 우산혁명이 홍콩에서 내륙으로 딱 번지기 직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잠재워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시진핑 정부가 철저하게 지금 코로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가 일시적으로 망가져도 3년임 때까지는 천안문 사태와 같은 시위가 발생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반반이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냅두면 경제가 확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데 철저하게 이 3년임이 결정되는 올 10월 말까지는 계속 통제를 하고 싶은 거죠. 어디에서도 지금 불씨가 산불이 되는 걸 원치 않으면서 그런 통제 속에 경기는 나름대로 또 부양시키려고 하고 그런 좀 이렇게 상쇄되는 모습이 있다고 봅니다. 모순적인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3년임이 결정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확실히 정부의 이런 무리한 통제가 조금 사라질 거기 때문에 내년 경제를 반영하면서 올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시장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은 이제 부동산이 상당히 문제인데 그 뭐 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말하자면 부동산 문제가 점점 확산이 돼가지고 금융위기로까지 번지는 거 아니냐 이걸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예, 2015년에서 16년 넘어갈 때 그때도 이제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라든지 중국의 지방은행에 대한 부실화, 그림자 금융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조금 극단적인 상황을 우려를 하잖아요. 금융위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예. 예,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동안의 우리 금융위기의 역사를 보면요. 금융위기라는 것은 그 나라가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가 진행됐을 때 금융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계속 나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서 달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리고 한 해에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장사를 해서 수입과 수출로 인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달러가 연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에서 300조 가까이 됩니다. 장사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금융위기 상황으로는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중국 산업을 보면은 지금 뭐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쪽은 뭐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성장률도 빠르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네. 40% 빠졌다가 다시 뭐 20% 올라오고 이런 식인데 이게 뭐 올해 하반기라든지 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따져보면 자국 내에 그런 보호 정책이 네. 없는 유럽에서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고 있나. 네. 네, 보시면 중국의 전기차의 순서를 보시면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상해 공장이 일시적으로 멈추면서 그 유럽에서 판매가 확 떨어졌지만 유럽에서 테슬라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 3, 4등 이렇게 보면 현대 기아차 네. 그리고 뭐 폭스바겐으로 중국 전기차를 5등 안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에서는 확고한 1등은 맞는데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중국의 전기차는 여전히 유럽에서 보면 중국의 핸드폰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중국 내수가 14억 인구나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중국에서 1등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예. 중국 전기차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는 솔직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럽하고 미국, 네. 미국은 완전 자유경쟁 시장이잖아요.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가 팔릴까? 뭐 이런 생각을 보면 조금 약간 이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전기차의 주가 변동성이 아주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뭐 고강도 어떤 긴축을 하고 있고 경기 네. 부진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자산 시장 전체가 힘이 좀 빠진 상태지 않습니까? 미국이고 중국에는 국경 개념을 떠나가지고 좀 올해 하반기에 좀 성과를 올리고 싶다 하면은 주로 어떤 뭐 투자 전략 이런 게 네. 필요할까요? 지금은요. 2008년 금융위기 상황도 그랬고 2018년 10월, 11월, 12월 달에 주가가 확 밀렸다가 19년도 올라올 때도 그렇고요. 무조건 한 20% 이상 이렇게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올라올 때는 대형 우량주를 사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높고요. 왜냐하면 지금 박 전무가 저렇게 시장을 좋게는 보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정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올지 네, 또 그런 침체가 만약에 또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한다면 한계 기업들부터 무너질 거잖아요. 예. 돈은 굉장히 스마트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직원들 보고도 계속 부자 마인드로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부자들은 내가 한 번에 100% 손실 날 수 있는 그런 자산에는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있고 주가가 올라갈 때 주가가 아니라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 제일 먼저 뭐가 올라가냐면요. 미국 10년물 국채부터 먼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가 3.49 찍고 지금 2.67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금리 폭만큼 지금 최근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엄청나게 반등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가격이 예. 반등을. 그러면 10년물 국채 수익률부터 먼저 수익이 플러스가 강하게 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 미국 10년물 국채 채권에서 먼저 수익이 나고요. 채권 가격이 올랐다. 예. 예. 그 다음에 미국의 우량 회사채나 그 다음에 미국의 우량 회사의 주식을 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 돈의 속성사, 예. 예. 큰 스마트마니 부자들의 속성사, 안전자산부터 산다는 거죠. 낙폭과대한 안전자산부터.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식을 사더라도 모두가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나 우리 조카가 취직했다고 했을 때 와 정말 잘 들어갔네 하는 회사에 그런 기업의 주식부터 사는 투자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업들이 먼저 강하게 반등이 들어갈 거다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좋은 우량 자산을 무조건 싸게 사는 게임이에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동안 40년 동안 보면요. 한 9% 수익 나와요. 그러면 그걸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9%의 그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이런 큰 조정이 오잖아요. 그럼 주식을 더 채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